눈 이야기. 홍채를 본다. 홍채. 홍채를 본다. 안구 검사를 하기 위해서 눈에 카메라를 대었다. 카메라에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에 갈색의 눈동자가 크게 나타난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물체를 확대해서 보면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확대해서 마주한 내 눈의 홍채는 역시나 낯설었다. 홍채는 흔히 카메라의 조리개에 비유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조리개는 얇은 반이나 빗살들이 겹쳐지면서 틈새의 크기가 조절되곤 한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홍채 역시 그렇다고 상상하곤 했는데 실제의 모습은 달랐다. 동공과 홍채는 마치 가운데만 구멍을 남기고 코바늘로 뜬 둥근 깔개처럼 보였다. 군데군데 구멍도 뚫린 듯한 모습이었다. 당연하게도 홍채는 신체의 구성 조직이므로 플라스틱판이나 나무 조각이 아니라 근육과 겨원질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주름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본 구멍들과 생긴 조직들은 홍채 주름을 중심으로 한 근육들의 모습이었다. 삼척은 입체적으로 쌓인 구조물을 단면만 촬영하다 보니 홍채 주름이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홍채 주름이 개인을 구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홍채는 임신 6개월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동공 쪽에서 3분의 1 지점에 홍채 주름이 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안쪽에는 동공 관략근이, 바깥쪽에는 동공 산대근이 존재한다. 동공 관략근 영역은 특히나 무늬가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살 정도가 되면 홍채 주름이 완전히 자리 잡히면서 그 패턴이 일정하게 정해진다. 즉 처음에는 주름이 잡히지 않았던 질 부채를 같은 방향으로 자꾸만 접었다 폈다 하면 주름골이 생겨서 코짝대는 것처럼 말이다. 생체 인식 분야에서 지문이나 정맥 시스템과 함께 홍채 인식 프로그램 이 개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문은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개인 인식 방법이지만 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습진을 앓게 되면 마모되고 상처를 입기 쉽고 손의 특성상 흉터 등으로 인해서 변형되기도 쉽다. 실제로 내 집게손가락 지문도 출산 이후에 고생했던 습진의 영향으로 거의 지워져 버렸다. 하지만 눈은 상대적으로 다치거나 변형되는 일이 적은 부위이므로 마모되기 쉬운 지문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홍채가 이처럼 개인의 구별 기준이 된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근래는 홍채 진단하기를 하여서 홍채의 주름 패턴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나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그렇군요. 홍채를 통해서 눈은 뭐뭐의 창인이 뭐뭐의 상태가 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매우 솔깃한 이야기다. 하지만 주류 의학계에서는 건강성의 이상이 눈의 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타고난 홍채의 주름이 신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인과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창문은 어디까지나 집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도와주는 것이지 내부 사정이 창의에 드러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눈의 렌즈 수정체.
홍채, 남과 동공과 눈썹을 통해서 아주 주름진 것들이 지문처럼 생체 인식 서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고? 지문처럼? 동공렌즈 수정체, 대학교 때의 일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강 시간에 가방에서 날짜기를 끄적이고 있던 내게 한 선배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처음 보는 작고 투명한 구슬이 떠르르 걸렸다. 이슬 방울을 그대로 굳혀놓은 듯이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게 맑은 구슬. 그런데 손가락을 대자 뜻밖에도 탄성이 느껴졌다. 그 낯선 느낌에 어리둥절하고 있더니 선비는 장난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뭔지 아냐고? 맞추면 선물을 주겠다고. 사실 이 에피소드 끝에 그다지 로맨틱하지 않다. 그날은 동물 회복 실험이 있는 날이었고 선비가 내게 내민 것은 해부용 토끼의 눈에서 추출한 수정체였다. 수정체를 선물로 내밀다니 이게 웬 엽기적인 행동이냐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을 전공하던 우리 과에서는 동물 회복 실험 시즌이 되면 직구주 선배들이 후배들 특히 이성 후배에게 많이 써먹는 일종의 장난이었다. 그런 걸 받았다고 그다지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었다. 수정체는 생각 외로 예뻤고 거기서 죽음의 냄새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카메라가 렌즈를 통해서 빛을 굴절시킨다면 눈에서는 수정체 같은 역할을 한다. 카메라 렌즈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렌즈의 첫 번째 역할은 빛을 굴절시켜서 필름 혹은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야에 접히는 물체들이 모두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렌즈의 역할은 단순히 빛을 일괄적으로 굴절시킨다기보다는 필름에 상이 정확히 맺히도록 저 초점이 잘 맞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굴절률 보정을 위해서 카메라는 렌즈의 위치를 앞뒤로 움직여서 초점을 맞추지만 안근의 위치에 이동이 어려운 수정체는 두께를 변화시켜서 이를 보정한다. 수정체와 붙어있는 조적들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느슨해져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먼 곳에서 오는 빛을 받아들일 때는 한껏 수정체를 잡아당겨서 얇게 만들어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면서도 원래의 모양을 잃지 않으려면 질기면서도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 손끝에 닿은 수정체에서 탄성이 느껴진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렌즈가 빛을 굴절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해야 한다. 렌즈란 빛을 굴절시키는 것이지 빛을 왜곡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묻거나 손자국이 나기만 해도 사진은 얼룩해진다. 수정체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수정체라는 이름에 의미하는 바가 물처럼 맑다인데 실제로 수정체를 본 사람이라면 다른 이름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수정체가 이토록 투명한 것은 크리스탈린이라는 투명한 단백질이 매우 정교하고 균질하게 배열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투명한 두 장의 유래를 겹쳤을 때 둘의 크기가 같다면 이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위는 어긋나는 가장자리일 것이다. 이는 반대로 유리 가장자리를 맞춰서 겹치게 되면 두 장의 유리는 한 장처럼 투명하게 보인다는 말이 된다. 수정체가 수많은 크리스탈린 단백질이 모여 있는 것임에도 물처럼 맑을 수 있는 것은 이들 자체가 투명하기도 하지만 각각이 매우 균일하고 조밀하게 배열되었기 때문이다.
하얀 어둠을 걷어내고 파란 세상을 얻다. 수정체의 투명성이 있도록 엄격하게 유지되는 것은 수정체의 얼룩짐과 혼탁함이 곧바로 시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정체가 투명성을 잃는 대표적인 현상 백내장이다. 백내장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인성 백내장이다. 카메라를 자주 오래 사용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렌즈에 생기는 미세한 흠집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에 비례하여 크리스탈린 단백질은 변성이 일어난다. 구조 역시 느슨해지면서 수정체는 원래의 투명함을 잃고 눈에 뿌연 안개 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백내장이란 눈 내부의 하얀색의 장벽이 들어지는 시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 어른들은 눈에 벽태가 끼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영어로 백내장은 타라시라고 티라고 하는데 이는 폭포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떨어지는 폭포가 하얀 포마를 만들듯이 눈 안에 흰 물보라가 이는 현상을 의미를 담고 있다. 카타락트. 백내장은 인간의 노화에 따라서 발육률이 높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지된 역사도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의 제5왕조 BC 2457년부터 2467년에 만들어진 남성의 목재 입상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눈동자의 백내장의 특징인 흰색 눈동자를 볼 수가 있다. 흰색 눈동자. 이렇게 참 오래된 이렇게 모양. 이처럼 백내장은 예전에도 그리 낯설지 않은 질환이었고 한번 나타난 백내장은 결코 저절로 낫는 법이 없어서 시야가 점점 흐려지다가 결국에는 하얀 어둠에 갇혀버리며 시력을 잃는다. 따라서 백내장에 대한 치료법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현대에도 백내장은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니 당시에는 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은 눈 속 하얀 어둠을 문자 그대로 걷어내는 것이었다. 즉 눈을 절개해서 하얗게 변해버린 수정체를 아예 제거하는 수정체 적출설이었다. 눈을 절개해서 수정체를 적출한다고? 이는 외과학이 발달한 근대 이후의 이야기일 듯 싶지만 이미 이집트에서는 BC 1200년경에 환자의 눈에 수정체를 적출하는 의사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남아있을 정도로 전통 있는 치료법이었다. 자, 이런 그림이 있네요. 다소 엽기적인 수정체 적출설이 치료법으로 공인된 것은 인간의 눈은 수정체를 적출해도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인간의 눈은 수정체가 없어도 세상을 볼 수가 있다. 비록 거리에 따라서 빛의 굴절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한 원시가 되고 수정체가 상당 부분 흡수하는 푸른 빛이 망막에 그대로 닿기 때문에 시야가 온통 푸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이기는 보인다. 하얀 수정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수정체를 제거하면 불안전하긴 해도 보인다니 뭔가 아이러니다. 그래서 거짓말 같은 이야기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심청전에 등장하는 신봉사가 갑자기 눈을 뜨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신봉사의 실명은 심한 백내장이 원인이라 죽은 줄 알았던 딸 청이를 만나 너무 기쁜 나머지 서둘러 달려나가서 어딘가에 눈을 세게 부딪히며 그 충격으로 수정체가 터지거나 자리를 이탈하면서 오히려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들어갈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심청이가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누군가 공양미 300석에 딸을 팔아먹은 파렴치한이라고 신봉사의 얼굴에 주먹을 한 방 먹여주었더라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궁금해진다. 소정체가 없어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의 백내장 치료의 마지막 대안이었다. 고대 이집트 시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정체의 적초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였던 클로드 모네일 것이다. 빛이 보여주는 세상의 피부에 주목해서 세계관으로부터 빛의 화가라고 불렸을 만큼 모네의 그림은 눈부실 정도로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모네. 그림, 대단한 그림들이네. 옛날에 빛의 향연이라. 그런 모네였기에 노년에 찾아온 백내장이 그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그가 더 이상 다양한 빛과 색을 화폭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네를 비롯한 안과 질환이 환자에게 미친 영향을 연구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안과 의사 마이클 마머 교수는 같은 장소를 전혀 다르게 그린 모네의 화풍 변화를 심리적이거나 예술적인 변화 대신에 백내장이라는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행되는 백내장 앞에서 대화가의 예술혼도 타격을 입게 마련이었다. 그는 결국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의사의 건의로 수정체의 적출술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었던 수정체의 적출술은 모네의 눈에서 안개를 걷어냈지만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의 느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던 모양이다. 그나마 이집트 시대와는.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진과 같이 했을까? 실제 모습이었던 거죠. 위에 작품이 배경이었던 연못과 다리의 실제 모습은 가운데는 백내장을 앓기 전에 그린 그림이고, 이렇게 앓기 전에 백내장에 걸린 후에는 색감과 형태 감각이 매우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색이 모두 붉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수정체가 흐려져서 파란색이 잘 투과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수정이 되어진다. 온통 붉은색이다. 당신은 수정체 적출술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은 볼록 렌즈를 안경으로 교정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수정체 적출술을 받은 사람은 마치 파란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고 말한다. 빛은 색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다른데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길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짧다. 모든 파장이 섞인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수정체 내에서 굴절되는 과정에서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이 크리스탈린 단백질 구조돌 사이에서 더 큰 각도로 꺾이면서 일부는 눈의 뒤쪽 즉 망막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정체 내부에 갇히는 현상이 일어난다. 눈 내부에 파란색이 갇히는 현상은 파란색소로 만들지 못하는 홍채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도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다. 조종사의 불행에서 빛을 얻다. 조종사의 불행에서 만약에 모네가 50년쯤 뒤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모네의 백내장은 5년에 발생한 노화 현상의 일종이어서 백내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자와 수정체 적출술로 인해서 파란 세상에 갇히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에도 확실한 백내장 치료 방식은 수정체의 적철술이다. 하지만 수정체를 적철하고 그대로 각막을 덮어 꿰맸던 과거와는 달리 제거한 수정체 대신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서 원시와 색채 이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쯤 되면 렌즈와 수정체의 비율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게 된다. 인간은 눈에 이물질을 넣어도 괜찮다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1949년 영국의 안과 의사였던 헤럴드 리들리는 우연히 부상당한 전투기 조종사를 접하게 된다. 당시 그가 탄 전투기의 덮개창에 산산이 부서지면서 수없이 많은 파편이 그를 덮쳤고 그의 눈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사들은 가능한 대로 그의 몸에서 파편들을 제거했지만은 조각이 너무 많고 작았기에 눈에 박힌 일부는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두게 된다. 그런데 의료진의 걱정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조종사의 눈은 애초부터 그 파편들이 자신의 일부인 양 그들에게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그를 덮쳤던 파편들은 대부분 PMMA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이는 투명도가 유리보다 뛰어나고 단단해서 주로 자동차나 비행기 창문의 재질로 쓰이던 물질이었다. 사람은 눈이 PMMA의 성분을 거부하지 않으며 이 PMMA가 유리보다도 투명도가 높다는 사실에 리들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수정체 대신에 이를 통해서 수정체를 만들어서 눈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그의 이런 발상은 이후에 계량과 보존 과도에서 1970년대부터는 수정체적 철술과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묶는 백내장 치료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렇군요. 물론 인공 수정체는 진짜와는 달리 탄성이 없어서 거리에 따라서 자동 두께 조절은 되지 않지만은 최근에는 수정체 자체를 근거리와 장거리 초점을 모두 맞출 수 있게 만든 다초점 수정체가 나와 있어 세상에 파랗게 보이는 현상도 완화되고 훨씬 자연스러운 사회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보존적인 절차에 따라서 인공수정체의 이식술을 받은 환자들의 95%는 백내장 발병 이전의 시력을 되찾을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검은 것은 어둡다 하지만은 어둡다고 모두 검지는 않다. 붉거나 파랗거나 노랗거나 희어도 눈앞을 가리고 빛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모두 어둠으로 비치게 된다. 눈에 하얀 어둠을 가져다 주는 백내장은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상당 부분 지연시킬 수 있고 임계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인공수정체 이식으로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백내장을 방치하여 합병증으로 녹내장, 망막이 이상, 포도막염 등이 발생하면 완전히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2011년 세계 시력의 날 행사에 제시된 자료에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실명 상태에 놓인 사람이 약 3,900만 명이며 이들 중에서 47.9%가 제때 치료받지 못한 백내장으로 실형을 잃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누군가의 삶에 드리워진 하얀 그림자가 완벽한 어둠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사람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 자기 스스로만의 해결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